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시사광장의 송일함입니다. 지난 화요일 정부가 사실상 국내 메르스 사태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후 69일 만인데요. 오늘 시사광장에서는 메르스를 극복하기까지의 지역의 노력과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5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 신상열 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병원 박창일 원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보도국의 안준철 기자도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의사회 송병두 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병원 정현자 수간호사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먼저 메르스 사태가 어땠는지 현황을 알아보고 메르스가 남긴 의료 체계의 문제점과 여파 그리고 신종 감염 질환 대응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메르스 발생부터 종식까지 신영환 기자가 정리한 내용을 함께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건 지난 5월 30일. 건양대병원에 메르스 환자 접촉자가 입원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전국에서 16번째 환자였던 이 40대 남성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에 빠른 속도로 메르스가 번졌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대전에서 27명, 충남에서 6명 등 모두 33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심 환자뿐 아니라 환자와 접촉한 수많은 의료진들이 격리 조치되고 메르스와의 치열한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한 병원에는 군부대 의료 인력이 투입돼 병원 정상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경리병동의 간호사는 환자를 살리려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다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아내의 임종을 지킬 수 없었던 남편은 간호사가 대신 읽은 편지로 고별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메르스 최전선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의심 환자들의 시료를 분석해낸 보건환경연구원과 생명을 건 의료진의 값진 희생 뒤에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도 있었습니다. 메르스 공포는 지역 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거리에 발길이 뜸해지면서 대중교통마저 외면받았고 병원 근처 상점은 문을 닫는 곳도 있었습니다. 메르스로 홍역을 치른 지역 병원들은 200억 원가량의 손실액을 남겼고 아직도 환자 수가 메르스 사태 이전의 80%에 머무는 등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에 큰 타격을 입혔던 메르스. 의료진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았기에 극복할 수 있었지만 작은 질병에도 큰 병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와 전문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실태, 얼어붙은 지역 경제는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네, 신상열 국장님. 이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순경에 사실상 종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8일 날 사실상 종식된 것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월 19일 날 사실상 종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28일 동안 추가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네. 7월 19일이 사실상 메르스가 종식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첫 환자가 발생한 5월 31일부터 시작된 대전의 메르스는 27분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 그중에 안타깝게도 12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예. 지금 현재는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만 예. 메르스는 음성으로 판정이 돼 있고 음압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서 회복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준철 기자. 지난 69일 동안 그 메르스 현장을 아주 바쁘게 누비고 다니셨을 텐데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역의 메르스 발생 현황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일단 그 대전하고 충남 쪽 상황을 모두 합치면은 앞서 그 신영환 기자의 리포트대로 33명입니다. 그런데 대전이 27명이고 충남이 원래는 환자가 관리하는 환자가 12명입니다. 그런데 네. 그 충남에 주소지를 둔 분이 대전에서 치료를 받으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충남 쪽에서 주소지를 둔 분만 계시기 때문에 네.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일단 그 33분이고요. 그중에서 총 12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치사율 같은 걸 보면은 지역의 치사율이 훨씬 높고 특히 대전만 따로 이렇게 추려서 놓고 본다면은 거의 중동에서 보고됐던 치사율에 육박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간단히 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메르스가 대전에 상륙한 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5월 22일입니다. 그 40번 환자 그 16번째 환자가 40살 남성이죠. 네. 그분께서 이제 경기도 평택 성모병원에서 이제 감염이 된 상태로 오셔서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대청병원, 그다음에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건양대 병원에 이어지면서 3차, 4차 감염이 이뤄졌었고 이 도표를 보시면 계시겠지만 첫째 1차 감염, 중동에서 그 감염이 된 환자인데 이분 역시도 그 충남에서 관리하는 환자로 지금은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차 감염, 그 평택 성모병원에서 16번째 환자가 이제 감염이 됐고 3차 감염을 일으킨 곳이 건양대병원하고 대청병원입니다. 네. 그리고 4차 감염까지 이건 좀 희귀한 사례인데 4차 감염까지 의료진하고 간병인이 이렇게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 건양대병원하고 대청병원에서 25건의 그 3차, 4차 감염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나머지 건은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문병을 가셨다든지 네. 아니면 그쪽에서 진료를 받으셨던 분 중에 을지대병원 또는 기타 개인 의원을 이렇게 내원을 하셔서 예. 감염이 된 사례가 있었고 이 메르스 대전 확산의 양상을 보면은 주가 된 것이 이제 건양대병원하고 예. 대청병원이 메르스의 어떤 그 최전선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대전의 그 메르스 감염자 특성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전국적으로는 연령대를 한번 봤는데 50대가 가장 높은데 지역은 보면은 60대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네. 남녀 비율은 60대 40%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중동 지역에서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던 것과 비교하면은 좀 대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많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들의 환자들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에 전국적으로나 그리고 대전 충남으로나 6대 4 정도의 지금 비율을 보이고 있겠고요. 메르스 그 사망자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는 역시 고령 환자 그리고 기저질환자들의 비율이 높았고 60대, 70대 환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네. 대전하고 충남은 60대하고 또 80대 고령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네. 이유는 80대 환자들이 높았던 것 중에 이유는 대청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해당되는데 그 와상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입원을 한 상태에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라든가 아니면 기저질환과 이렇게 그 병합이 돼서 이런 사망자들이 좀 많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까지 대전은 그 모두 지금 12명의 지금 사망자가 났는데 6월 20일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6월 18일 이후에 추가 환자라든가 그 다른 격리자가 지금 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국적인 상황보다 훨씬 앞서서 메르스 상황은 종식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대전에 1명, 충남에 1명, 그리고 각각 간병인하고 그 간호사 분이 지금 아직도 그 충남대 병원하고 그리고 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금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네. 상태는 아직 좀 상당히 좀 유동적인데 이 두 분의 그 상황이 모두 그 완치가 돼서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대전하고 충남에는 더 이상 환자도 없는 상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양 기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건양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는 메르스 환자가 이제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장님? 예, 지금 이제 메르스 환자는 뭐 안 기자님 말씀대로 예. 완전히 다 치유가 됐거나 예. 발생이 없어서 건양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대전에는 메르스 환자가 없습니다. 예. 뭐 그동안에 굉장히 지역 의료계가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예.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안 기자님께서 대개 이제 그 과정을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그 대전 지역에 30일 날 통보가 왔습니다. 네. 그날이 토요일인데 네. 잘 아시다시피 14번 환자가 삼성병원에 통보가 간 게 29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병원과 건양대학병원에 두 군데 거의 동시에 통보가 갔는데 네.
다행히 건양대학병원에서 지역으로 환자가 퍼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안타깝게도 그 심폐소생술을 하던 그 간호사 한 분은 예. 그 메르스 감염이 됐지만 나머지 의료진들은 한 번도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비교적 대전은 빨리 안정화가 될 수 있었고 네. 또 혼란이 좀 서울과 달리 대전은 빨리 그 종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정수 간호사님, 이제 충남대 병원에서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되자마자 이제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충남대 병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충남대병원은 국가 지정 격리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음으로써요. 네. 2014년에도 에볼라에 대응할 때 전 직원에게 보호구 착탈법을 교육시켰고요. 네. 2015년에는 감염내과 병동에서 또 직원 내에서 교육으로 또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과 감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27일에 발빠르게 진료처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신종 감염병 전담팀을 운영하여서 빠르게 대처하였고 저희 병원에서 메르스가 발생한 건 아니고요. 예. 타 병원에서 오신 환자분들을 그 의료진이 저 하나도 감염되지 않게 할 수 있고 메르스를 치료하는 병원으로서 대전 시민들에게 많은 믿음을 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메르스가 집단 발생한 그런 사례, 한국의 사례를 보고 외국 학자들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고는 하는데요. 이 송병도 회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그 메르스의 집단 발병으로 인해서 한국의 의료가 선진 의료국이다라고 하는데 한국의 그런 의료가 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의 그 한국은 의료 선진국으로 아마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메르스라는 그 사태에 의해서 의료 선진국의 한국이 왜 이런 어떤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참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공공의료 어떤 전달 체계라든지 네. 그리고 한국의 어떤 특수한 그 병실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가미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그 공공의료 체계의 그 헤드가 사실 보건복지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보건복지부가 지금 현재 복지의 어떤 그 기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보건부의 기능이 굉장히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네. 요번도 헤드 컨트롤 역할을 한 사람이 결국은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네. 그분은 복지 전문가지 보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문을 얻어서 네. 모든 지시와 어떤 이런 것을 컨트롤했다고 네. 하지만 네. 소신 있게 자신 있게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아마 밀어붙이지 못한 그런 네.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개선돼야지만이 진정한 의료 선진국인 한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보건행정의 컨트롤 타워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박창일 원장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그 우리 국내에 어떻게 보면 허술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공의료 체계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국민들이 이제 모두가 이제 다 아시는 사안이지만 우리 또 송 회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평택 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가 발생돼서 앓은 게 20일입니다. 네. 그 당시 만약에 그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그 병실에 있는 환자들만 관리를 잘했어도 그렇죠. 네. 이런 사태가 안 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전국 병원에는 어느 병원에서 이게 발생됐고 우리가 관리하는 환자들이 여기 입원했다 간 환자들이 어떤 환자라는 거를 정보만 줬어도 네. 전국 병원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전혀 그냥 뭐 거기에 어느 발생된 병원도 안 알리고 A병원, D병원, 뭐 C병원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더군다나 환자에 대한 또 이 관리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네.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이 환자들이 멋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네. 결국 전국이 메르스로 전부 다 오염돼 버리는 네.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참 이번 사태는
감염병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취약한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주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실 텐데. 예. 네, 그 감염 관리 실태를 지금 박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잘된 부분도 있고 지역에서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그 감염 관리의 핵심이 정보 전파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전에서 좀 몇 가지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저는 만약에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16번째 환자분이 그 대청병원에 들렸을 적에 그 상황만 미리 지역의 병원들로 전파가 됐더라면은 네. 최소한 건양대병원에서 11명 감염돼서 7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정보, 이 감염 정보가 제대로 공유 안 돼서 큰일 날 뻔했던 사례가 또 을지대병원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90번째 환자였었는데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 진료를 받으셨고 오셨는데 이 삼성 서울병원 내원 사실을 제대로 이제 알리지 않고 뒤늦게 밝혀졌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DUR이라든가 뭐나 이렇게 그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갖고 음압병실로 옮기고 이런 상태로 좀 의료진들의 그냥 감각에 의지해서 진료를 초기에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하마터면 거기 중환자실하고 응급실에서 장기 노출돼서 또 다른 지역에서 제2의 확산 사태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네. 잘된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감염 관리라는 게 사실 병원에서는 크게 참 비용 면에서 투자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평소에 건양대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역 충남대병원도 그렇고 그 요번에 의료진들의 감염 비율이 30%에 달하거든요. 네. 그 의료진들하고 간병인들 같은 경우에 그렇다 그러면은 근데 그분들 중에서 지역에서는 최소한 뭐 사망자라든가 이런 그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던 이유는 평소에 감염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16번째 환자가 죄송합니다. 그 건양대병원에서 이제 전원이 대청병원에서 건양대병원으로 전원이 됐을 경우에 이제 그 내시경까지 했습니다. 네. 의사분이. 근데 그거를 평소 그냥 수준대로 했다 그러면은 이 삽관하는 과정에서 비말 같은 게 확산이 되게 네. 심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야말로 매뉴얼대로 FM대로 했기 때문에 그 의료진들의 감염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그래서 네. 평소에 병원의 감염 관리,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그런 감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반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송경 대장님 한 기자께서 이 평소에 우리 의료진의 어떤 그 감염 관리가 제대로 좀 잘 돼서 그나마 많은 확산을 막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뭐 예. 그거는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사실 대전 지역에 있는 건양대학병원 그리고 이제 을지대학병원 그리고 충남대학 거점병원 모두 관리를 그 이후에는 너무나 철저히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의 확산이 되지 않았지 거기에서 조그만 어떤 허점이 있었다면은 네. 상당한 큰 혼란이 있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에 우리나라의 그 질병관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뭔가 좀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정보 같은 걸 공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근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위상이 보건복지부의 그 하부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직인 네. 그런 어떤 밀려서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근무하는 그런 기관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질병관리본부가 365일 정말 국가의 어떤 의료 재난에 대비해서 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상이 높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그리고 독립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권이라든지 예산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독립이 되고 예. 그리고 정말 어떤 나라를 의료 재난에서 구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위상을 높여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메르스 확산의 원인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 보건행정에서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 문제 좀 말씀하셨는데 그것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병원 특수한 그 병원 문화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지금 보는데요. 우리가 병문안 문화라든지
또 이런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수 간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 우리 병원 문화적 측면에서의 메르스 확산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요새는 환자분들이 그 상급 병원, 진짜 대형 병원을 원하시고 또 의사 쇼핑이나 아니면 병원 쇼핑을 좀 너무 많이들 하셔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입원하기도 어려우니까 응급실에서 체류 네. 시간이 길게 있게 되고, 응급실이라는 곳은 뭐 그냥 거대한 진짜 다인실 병실과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만나는 걸로 인해서 감염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환자들을 입원할 수 있는 환자가 따로 있고 진료받을 수 있고 내려온 환자들과 구별도 해야 되고, 또 감염과 같은 열이 있는 환자들은 또 다른 부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음압 같은 기계 병상을 조금 더 많이 네. 유지를 하면 지금보다 좀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이 오셔요. 한 분이 오실 때.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응급실의 밀도가 더 높아지고 예. 하루에 평균 110명에서 120명을 보는데 예. 같이 오는 딸려서 오시는 보호자분들이 3명, 4명이다 보니까 예. 굉장히 과밀화가 됨으로 인해서 네. 그것도 더 메르스와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원장님도 예. 지금 우리 정수 간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병원 문화에 몇 가지 굉장히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는 14번 환자가 가서 응급실에 3일을 있었습니다. 네. 그 3일 동안 모든 응급실을 찾는 몇백 명의 환자에게 감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대전 지역은 그래도 우리가 그 분야 쪽면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좋은 이런 그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전의 그 응급실에서 3시간 내에 입원하는율이 95%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빠르다는 굉장히 거죠? 빨리 입원하죠. 근데 서울의 소위 얘기하는 빅5 병원은 보통 2, 3일을 예. 기다려야 되고 바닥에 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대전은 그런 거는 응급상이 굉장히 응급실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건양대학병원에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다 했는데 응급실에서 이 16번 환자가 와가지고 2시간 반 만에 입원했습니다. 예. 그 응급실에서 감염이 된 환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대학병원과 건양대학병원에서 응급실 문화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 예. 근데 이 문화를 우리나라가 고치지 않고는 아마 이번 기회에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예. 또 무조건 대형병원으로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두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다인실을 지금 70%를 주장하고 이렇게 이미 시행령을 예고를 해놨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오히려 OECD 국가들이 다인실을 줄이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인실은 좀 줄이고, 예를 들면 뭐 4인실까지 우리가 다인용으로 인정해준다, 의료보험이 된다 하면은 오히려 1, 2인실과 뭐 4인실까지를 해서 이제 병원 문화를 좀 더 선진화된 문화로 예. 바꿔줘야 되고, 두 번째는 또 간병인 문화도 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네. 간병인이나 가족들이 간호 안 해도 포괄 간호 서비스를 제도로 해가지고 예. 간호사들이 그걸 전부 다 하는 예. 이런 제도로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네. 그 대형병으로 쏠리는 이유도 그 어떤 전달 체계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네. 보거든요. 예. 1차에서 2차로 갈 때는 반드시 1차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네. 2차에서 3차로 갈 때는 또 그것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확고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종합병원의 문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맘만 먹으면 그런 데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응급실도 그렇습니다. 응급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응급 환자가 이용해야 되는 건데
입원을 빨리 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그런 환자한테는 차등 수가를 매겨서라도 예. 오히려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할 경우에 득보다는 실이 크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안 기자님 더 덧붙여서. 예,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대형 병원 그 선호 현상이 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여기에는 지역에 좀 저는 좀 불편한 좀 진실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전만 해도 지금 종합병원이 여러 개 있고 의료 전달 체계에서 그 상급 병원에 위치하고 있는 뭐 종합병원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을 선호하는가? 네. 그 부분을 좀 저희는 지역 차원에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큰 병을 알아보신 분이나 아니면 그런 분을 간호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사안일 텐데 여기서 있기보다는 그래도 서울의 빅5, 빅3 병원에 가서 그 야전병원 같은 응급실 병동에서 며칠 있다가 응급실에 있다가 병원 입원하는 게 외래가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왜 지역 병원을 믿지 못하느냐 그럼 그 문제를 한번 짚고 들어가면은 이게 뭐 계량화돼 있거나 아니면 통계적으로 잡혀 있는 건 없지만 좀 지역에 있으면서도 지역의 어떤 그 의료 시스템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 대안으로 뭐 외국의 GP 제도처럼 주치의 제도가 있어서 1차에서 반드시 2차나 3차나 의료 전달 체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치의의 승인이 있어야지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뭐 그런 시스템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고 또 간병인이나 아니면은 가족이 왜냐면 병원 더부살이 하고 있으니까 6인실 가면은 환자 있죠. 가족이 있죠. 간병인 있죠. 18명에서 20명 갑자기 북적이는 그런 무슨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수가 문제고 그렇게 한다면 그 부담, 그 세금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지역에서는 왜 그러면 큰 병원을 선호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논의를 위해서는 그렇다면 큰 병원으로 왜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고 왜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았던 분들이 지역 병원에 와서 사실상 전파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슈퍼 전파자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을지대 병원에 왔었던 90번 환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던 분이 왜 그러면은 끝까지 그쪽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지역에 내려오셨던가 그런 부분도 한번 그 곰곰이 저희가 의료 시스템에서 좀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안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동감을 하면서 이제 지역병원 책임자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 특히 이제 지방병원에 계신 분들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역병원을 믿지 못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가시는데 사실 요새는 이제 이게 모든 그 질환에 대해서 치료 성적이 나옵니다. 건양대학병원만 해도 5대암이 치료 성적이 1등급입니다. 다. 근데 전국에 그렇게 1등급 받은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못 믿고 또 서울로 꼭 가야 이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그런 그 치료 성적을 전부 다 발표하니까 뭐 여기 뭐 충남대, 을지대, 뭐 또 건양대병원 사실은 서울에 가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러한 치료 성적이 있으니까 이젠 지역을 믿고 찾아주셔도 되고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건양대학병원도 음압병실이 12개 있습니다. 그럼 빅5 병원에 하는데 거기서 음압병실이 없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충남대 정수간호사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건양대학병원도 이미 저희가 그 감염복 입는 거를 미리 연습을 다 해뒀어요. 금년 2월에 메르스를 위해서 이미 연습을 했어요. 충남대도 또 연습을 했어요. 그래갖고 의료진들이 하나도 안 걸렸어요. 또 감염 이런 성적을 보면요. 지금 저희 병원에서 모든 감염 통계를 내는데 중환자실에 예를 들어서 감염하면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 있고 세계 평균이 있는데 저희 그 성적이 세계 평균보다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사항을 사실 시민들은 모르시죠. 이제는 믿고
좀 지역 병원도 이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지역 병원에 대한 신뢰감을 좀 높여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장일 원장님, 어쨌거나 그 메르스 최전선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한 몸으로 다 막아내셨는데요. 그런 그 메르스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으셨습니까? 굉장히 정말 뭐 저희 말 그대로 사토라고 네. 얘기했죠. 첫 번째는 건양대학병 같은 경우는 의료진 포함해서 뭐 일반 직원까지 해서 82명이 격리가 자택 격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호흡기내과 선생님이 교수님이 4분이 계시는데 3분이 자택 격리가 됐어요. 한 분이 메르스 환자들 그거 돌보랴, 그다음에 일반 호흡기 폐렴 환자들 돌보랴. 이분이 그 돌보다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예. 발가락에 마비가 왔습니다. 예. 그런데도 병원에 입원을 못하고 계속 환자를 보다가 이 동료 의료진들이 격리가 해제되고 같이 이제 인수인계 하고 나서야 바로 응급수술 들어갔습니다. 예. 그다음 또 어려웠던 점은 뭔가 하면은 중간중간에 그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 데려가라고. 예. 그 우리 그 간호사나 의료진들이 열심히 정말 생명 내놓고 일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의료인 자식이라고 애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황당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 어떤 우리 정말 그 한 분은 그 아파트에서 이분이 따로 자택격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우리 아파트에 사는까 저분을 좀 더 어떻게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예.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그게 조금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예, 충대병원 수 간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메르스하고 사투하는 의료진이 예. 그 메르스보다는 이렇게 기피하는 시선이 더 어려웠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나와보면은 병동에서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저희는 격리는 아니고 치료하는 병동인데도 그 같은 이제 의료진이어도 밖에 나오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또 사명 있고 또 주위에서 또 따뜻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예.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막 많이 내고 의료진이 감염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료진을 쳐다보는 게. 예. 그런 면에서 또 조금 힘들었고 그랬습니다. 예. 사실 신 기자님, 우리 6월부터 7월 사이 보면 우리들 모임 뭐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도 뭐 굉장히 이용하기를 꺼려했고 해서 사실 뭐 지역 경제가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역 경제가 입은 어떤 그 타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메르스로 인한 우리 지역 경제의 타격은 상상 외로 컸다고 봅니다. 네.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보다도 더 힘들었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난 6월 17일 날 중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평택 화성 지역은 매출액이 한 39.9% 정도 감소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도 26.4% 정도가 감소됐다니까요. 예. 그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은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7월 28일 날 정부에서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고 예. 또 이제 최근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메르스 초기만 하더라도 병원 주변뿐만 아니고 시내에 이렇게 취재를 가면은 이게 주말인데도 과연 이게 주말의 거리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그 체감하는 경기가 나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뭐 국장님께서도 그 중기청의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무엇보다도 대전이 지금 그 메르스 규모라든가 이런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공무원들부터 뭐 구내 식당을 좀 두고 주변 식당을 이용하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그 지역의 내수를 회복시키자라는 운동을 공무원뿐만 아니고 사회 각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휴가철을 맞아서 일단은 뭐 물론 국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뭔가 좀 그 지역
특히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고장도의 뭐 역사나 풍속 같은 것도 알고 이렇게 해서 좀 지역 상품도 팔고 지역의 어떤 문화 관광 자원도 많이 이용하자는 그런 좀 캠페인이 좀 전개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이 메르스뿐만이 아니고 사실 메르스가 어떤 좀 충격을 주기는 했지만 이미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기가 상당히 좀 메르스 전부터도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어떤 좀 이런 임계점에 더 이렇게 물을 좀 쏟게 하는 그런 좀 악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이 지역 경제 살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하반기에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지역 경제 살리는 부분에 모든 좀 역량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우리 메르스 사태가 일단 뭐 사실상 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와 과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공의료 서비스 이제 확충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침 메르스 이 사실상 종식과 더불어서 대전시에서는 그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의료원 설립을 이제 공식화한 건가요? 어떻게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단계인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1989년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가 됐습니다. 네. 그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취약계층이나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의료비가 상당히 부담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국공립병원에서 그 공공의료를 맡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공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재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어요. 그 지역 공공의료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 대전 시민 73%가 예. 공공의료원이 설립이 필요하다고 찬성을 했고요. 마침 또 민선 6기 들어서면서는 의료 불평등 해소와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2018년 이내에 대전 의료원을 착공하겠다는 그런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 있고요. 예. 근본 같은 그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어떤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원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그 공공의료원이 설립이 되게 되면 어떤 감염병 진료 전달 체계가 구축이 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열이 발생이 되면 의원 같은 동네 의원에 가게 되면은 가게 돼서 의심이 되면 대전의료원 같은 어떤 2차 의료기관으로 네. 환자를 이송을 하게 되면 그쪽 그 2차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확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돼서 만약에 확진자가 발견이 된다면 3차 의료기관 아까 저희 수가원께서 계시는 충남대병원 같은 그런 3차 의료기관으로 확진자를 보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가 구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송병두 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전의료원 설립에 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민간의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네. 참 하기 힘든 부분을 맡아서 해주는 것이 공공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2차 그러니까 감염병 그 확산 시에 2차 그 어떤 격리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건 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 뭐 노인 환자를 위한 병원,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간 병원에서도 노인 환자나 취약계층의 뭐 의료보호 1, 2종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네. 그런 그 환자에 대해서는 거의 그 환자 부담 없이 양질의 진료를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공의료원은 대전의료원이 만약 설립이 된다면은 공공성, 특히 이제 감염이라든지 뭐 방역이라든지 어떤 위생 관리 그쪽에 좀
아주 차별화된 공공성을 더 띄우고 그쪽으로 목표를 잡는다면은 그 의료계에서는 그 대전의료원 그리고 공공의료원을 절대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 의료에서 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민간 병원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면은 그건 뭐 적자가 날 것은 뻔하고 예. 전혀 시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박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하나만 더, 예. 더 붙여서 제가 질문 드리면은요. 사실 앞으로 이런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책 분명 필요한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입장 예. 얘기해 주시죠.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 용어 정의부터 해야 됩니다. 공공의료가 뭐냐? 사실 이번에 저는 건양대학병원이 경영상에 한 150억 손실 보면서 네. 저희가 이 지역으로 이걸 번지는 것을 막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네. 결국은 지역으로 이게 퍼지지 않게 성공적으로 막았는데 그럼 건양대학병원에서 한 거는 공공성이 없는 거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연계 과정도 대청병이나 이제 저희 그 건양대학병원에서 생기면은 지금 충남대학병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네. 이번에 그 확진자를 전부 다 받아서 아주 굉장히 그 치료도 잘 하고 그 잘 훈련된 분들이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대전 지역에서는 오히려 제가 보면은 민간과 국립병원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굉장히 이 공공성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대전에 대전 의료원 만드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송 회장 말씀대로 그런 효율성을 볼 때 그게 꼭 필요한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게 적자가 계속 나고 그럴 때 예. 그럼 그 병원의 역할이 뭐가 할 거냐. 예. 그보다는 이제 그 모자란 그런 그 세금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거냐 아닐 거냐. 예. 그다음에 지금 지역 병원에서들 4개 대학병원이 있고 뭐 큰 종합병원이 또 몇 개가 있는데 이 병원에서 의료 보호 환자나 일정 급여 환자나 모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차상위 계층의 이런 환자들은 의료원이 생겨도 그건 똑같습니다. 네. 현재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수준 높은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장기적인 이제 대책에 네.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정부에서 할 역할이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이번에도 솔직히 평택 성모병원 그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에 실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 관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매뉴얼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매뉴얼이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전염병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매뉴얼들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아까 송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가 복지의 일을 80, 90% 일을 합니다. 네. 지금 보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대가 됐는데 보건의 정책이 지금 실종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보건부라든가 보건의료부가 생겨가지고 이러한 그 우리나라 전반적인 의료 체계 이게 60년대, 70년대 체계가 아직도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5인실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건가? 응급실 제도를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가? 네. 또 의료급여 환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의 의료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보건부가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병원 측에서 보면은 병원도 이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응급실의 환자가 어떻게 그 며칠 동안 우리가 그 거기에다
이렇게 2개 할 거냐. 물론 병원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좀 꾸준히 노력해서 응급실 환자를 빨리 그 응급처치를 해서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병원의 또 다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의 다인실을 이 병문안하는 그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도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뭐 한 10대 분이 그냥 병문안으로 오는 이런 거는 이거 OECD 국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가 체계에서는 감염 같은 거는 지금 뭐 지상에도 나왔지만 하루에 500원입니다. 감염 관리료가. 근데 이 음압병실 만드는데 2억 내지 3억이 듭니다. 이 환자들 1인실에다 이 격리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하루에 500원을 주면서 이게 이 닦는 이 소독 손소독제 값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수가 가지고 감염관리 병원 보고 하라는 이런 시스템 아래서는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이번에 정말 이런 걸 좀 잘 생각해서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장기적인 대책에 관해서 뭐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이제 꼽아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수간호자만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이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 이 원장님께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응급실 관리 체계가 문제가 많다.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분리격벽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차원에서 같이 들어가줘야 할 것 같고요. 응급실에 근데 많은 환자들이 외래에서 기다리기 힘들거나 이러면 다 응급실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상급병원이라. 그러다 보면은 그 환자가 누워 있을 수 있는 스트레처카 자체도 모자라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환자를 어느 정도 지금 빨리 올라가야 하는데 저희 병원 같은 데는 뭐 5-6시간 만에 입원을 할 수가 없어요. 환자분들이 많이 밀리고 병실이 또 해서. 근데 그 병원의 응급실에서 그 분리 공간을 잘 만들어서 이쪽에는 진짜 감염내과, 열 나는 환자들 모이고 또 중증의 환자. 근데 지금은 저희는 그냥 내과계 중환자실, 내과계, 외과계 이렇게 놓아서만 놓고 있지만 환자 상태는 아주 중한 환자 아니면 같이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칸막이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 다인실의 넓은 공간을 조금씩 좀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줘야 하는데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 큰 병원으로 자꾸 찾아오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원장님 말씀했더나 응급실에 그 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좌우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국장님. 그다음에 이제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잊지 않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후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감염됐던 사람들의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대전시에서는 어떤 사후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9일 날 저희 시는 사실상 종식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와 함께 메르스 치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메르스 때문에 고생했던 환자분이나 의료진들 아니면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좀 피로가 돼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의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메르스가 그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까 병원 뭐 원장님, 의사회장님, 간호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병원 문화의 개선을 병원 측하고 협조를 해서 좀 해보고자 지금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충대병원하고 대청병원에 음압병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문제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이번 메르스를 겪고 나서 그 메르스 백서를 좀 발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지침서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런 사태가 왔을 때 충분히 대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토론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다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정현재 수간호사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병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피하는 일을 사명감을 갖고 일하게 된 거에 대해서 많은 따뜻한 응원과 격려도 많이 받았지만 또 남과 만나면 안 된다는 배려의 마음을 가진 또 간호사들이 어린 자녀를 친정이나 시댁에 보내고 5월 초에 또 결혼한 신부도 신랑과 또 생이별을 하면서 환자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그 보호복 입고 땀을 정말 비 오듯이 흘리면서 탈진 상태가 되면서도 서로에게 건강에 걱정을 해주면서 또 오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칠까봐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옷을 갈아입고 내보내서 휴식을 시켜줄 수 있게 서로 노력하면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주철 기자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번 그 메르스 사태는 그 진료는 우수하지만 보고는 매우 취약하다는 우리 한국의 의료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보건을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따라야 하고 또 어느 정도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것도 함께 일깨워준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물론 그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전의 그 공공의료기관 건립을 둘러싼 뭐 여러 갈래의 뭐 논란의 소지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일 때문에 사회 전체가 마비되는 거를 저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회 공공성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한 번쯤 지역 그 중앙 정부와는 또 다른 형태의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 시스템의 재정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병도 회장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 신종 감염 질환 이제 장기적인 대책으로 하나가 그 요번에 그 메르스 사태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좀 확실히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이 이런 병은 차후에 분명히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때 어떤 민간 의료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다. 언론에서도 보면은 전문가하고의 어떤 인터뷰를 내보내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간혹 보면은 전문가가 아닌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한 것을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메르스 자체보다 오히려 국민들이 그 갖게 되는 어떤 불안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국가가 얼마나 큰 손실을 받습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런 사태를 통해서 보건부의 어떤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부가 아까 이제 여기 병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보건부 독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안 된다면 복수 차관제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의상을 격상시켜서 이런 재난은 다시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뭔가 양질의 어떤 의료 서비스, 양질의 어떤 그런 것을 받으려면은 국가나 국민 모두가 어떤 자기도 어느 정도의 부담과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상렬 국장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전국에서 가장 그 청정 지역인 우리 대전에 그 메르스라는 뜻하지 않은 신종 감염병이 침입을 했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인내와 희생 그리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메르스를 조기에 종식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르스를 치유하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병원 4개, 특히 충남대를 비롯한 4개 병원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경을 확보를 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감염병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직이 구성이 돼서 충분히 퇴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애쓰신 의료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일 원장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무리해 주시죠.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이 바이러스 감염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결국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전쟁 남는 게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배운 것을 우리가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돌아오지 않도록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고 이번 그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메르스와 저희가 사투를 벌이는 동안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응원을 보내줬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힘으로 저희가 이걸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가 종식이 되면서 점차 모든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 시스템이나 방역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사태가 커지게 된 근본 원인을 어느 한 곳에서만 찾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우리가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